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조미숙 68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딸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멀쩡한 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걸. 그것도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에서 저와 똑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거든요. 모두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탈출했고 자식들의 음모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저는 1956년생, 올해 68세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시집와서 쭉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장사했어요. 아이는 딸 하나뿐이에요. 이름은 송지현, 지금 42세예요. 지현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딸 하나뿐이라서 더 그랬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고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지현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결혼도 잘했어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거든요. 손주도 둘이나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에요. 2019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말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때 지연이가 정말 잘해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장례식도 지연이가 다 알아서 해줬고 법적인 문제들도 처리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딸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집도 너무 컸어요. 강남에 있는 70평 아파트였거든요. 식당도 혼자 운영하기 어려워서 결국 팔았어요. 다행히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15억 정도 됐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게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가끔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엄마, 저희 집은 좁아서.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조용해야 해요. 그럼 엄마가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너희 근처로. 엄마, 그건 좀.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지연이가 점점 연락을 안 했어요. 지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2022년 어느 날 지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 갑자기 왜?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뇌 MRI까지. 엄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네요.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있으시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멀쩡한데요. 기억력도 좋고 우울하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젯밤에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분간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입원요? 꼭 해야 해요?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해요. 지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치료받으세요. 제가 자주 면회 올게요. 그렇게 저는 참사랑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퇴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세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기억력도 멀쩡하고 정신도 맑았어요.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저를 환자 취급했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이 약이 뭔가요? 치료에 필요한 약이에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잠도 많이 오고요. 혹시 이 약 때문에 더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왔어요. 엄마, 좀 어때요? 지연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아직 치료가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가 뭐가 아픈데? 나는 멀쩡해. 엄마,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돼요. 병이 더 악화돼요. 지연이는 제가 뭘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는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이와 의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 제 어머니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입원해 계셔야죠. 법적 절차요? 후견인 신청 말이에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후견인? 무슨 소리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왜 딸이 저를 여기에 가둬두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여기 언제부터 계세요? 6개월 됐어요. 6개월이나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프긴 뭐가 아파요? 나도 멀쩡해요.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내 아들이 날 여기 가뒀어요. 내 집을 팔려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을 팔려고요? 응.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거야. 그러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현이도 같은 목적이었구나.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가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70대 박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당했어요. 내가 술을 좀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서 여기 가뒀어. 집이 재개발 구역인데 그걸 팔려고 하는 거야. 65세 김할머니는 딸에게 당했어요. 우울증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여기 넣었어. 내 적금 8억을 찾으려고. 모두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검진 제한, 과장된 진단 치매,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강제 입원, 후견인 신청으로 재산 처분권 획득. 저희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면회도 가족만 가능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이수진 씨였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수진아, 너는 참 착하구나. 수진 씨와 친해지면서 제가 털어놨어요. 수진아, 사실 우리는 멀쩡해. 자식들이 우리 재산 때문에 여기 가둔 거야.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들 정신이 너무 멀쩡하신데. 그러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진짜 환자분들보다 훨씬 정상이세요. 수진 씨는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머니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수진 씨를 통해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먼저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가족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약물 처방전을 복사하고 그리고 각자의 재산 상황을 정리했어요. 박할아버지 재개발 구역 주택 12억, 김할머니 적금과 주식 8억, 최할아버지 상가 건물 15억, 저 강남 아파트와 현금 15억, 총 50억이 넘는 재산이 자식들에게 넘어갈 위기였어요.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 씨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할머니들, 다음 주 화요일이 기회예요. 그날 야간 당직이 제가 혼자 서거든요. 정말 도와줄 거야? 네, 이런 일은 잘못됐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탈출 날이 정해졌어요. 하지만 탈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리는 자식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탈출 후에 언론에 제보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중에 박할아버지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셨거든요.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연락해 볼게. 이런 이야기면 기사거리가 충분해. 김할머니는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어요.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보자.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최할아버지는 부동산 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셨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증거를 만들어보자. 저는 지연이가 변호사라서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마침내 탈출 당일이 왔어요. 화요일 밤 11시 수진 씨가 신호를 보냈어요. 할머니들, 지금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미리 출입문을 열어뒀어요. 빨리 가세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는 수진 씨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가 있었어요. 할머니들, 빨리 타세요. 우리는 차에 탔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진짜 나왔구나. 김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주자. 박할아버지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미리 정한 안전가옥으로 갔어요. 수진 씨가 구해준 원룸이었어요. 할머니들, 여기서 며칠 숨어서 계획을 실행하세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박할아버지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조 기자님? 저 박영수입니다. 큰 특종이 있어요. 기자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가둔 거예요.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이죠. 녹음 파일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기자를 만났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본 기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동시에 김할머니는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여기는 노인인권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자 인권센터에서도 놀랐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놨어. 김할머니 적금도 인출 신청이 들어간 상태야. 자식들이 이미 재산 처분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네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후견인 신청 취소, 재산 보전 신청, 정신감정 재검사 요구, 그리고 자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이틀 후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자식들이 재산 갈취 위해 멀쩡한 부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기사가 나가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자식이 부모를? 우리 부모님도 혹시? 이런 자식들은 감옥에 보내야 해.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제보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수십 건의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 거였어요.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정신병원 점검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후견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멀쩡한 곳에 있어. 엄마,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치료는 무슨? 너를 치료해야지. 엄마, 왜 이러세요? 기사는 또 뭐예요? 그게 진실이야. 내가 엄마 재산 때문에 나를 가둔 거 다 들켰어. 지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발뺌하는 자식들도 있었어요. 박할아버지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기자들이 속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 의료 기록, 재산 처분 시도 증거. 모든 게 명백했어요.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다시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자식들이 할 변명이 없어졌어요.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후견인 신청은 모두 취소되었고 재산 처분도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정신적 피해, 재산상 손해, 치료비까지. 각자 수천만 원씩 배상받았어요. 더 중요한 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후견인 신청 시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고 정신병원 입원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결국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연아, 엄마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엄마.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박할아버지, 김할머니, 최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작은 주택을 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노인인권센터와 함께 상담도 해드리고 법적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상한 일 당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 재산을 노리지 마세요. 그 재산은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68세 조미숙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주변 분들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